경제가 이렇게 쉬울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시원할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색다를 수 없다. 경제 직설입니다. 자, 오늘 이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희 MTN 김종효 연구위원 그리고 최유환 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부터 한번 만나보고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만나보시죠.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 바로 이것입니다.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오해와 진실. 오해와 진실. 그렇죠. 진실. 진실의 방점이 찍혔다. 네, 진실의 방점이 찍혀 있어요. 네. 이렇게 두 분을 모신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같은데요? 이런 조합은 좀 처음이에요. 반갑습니다. 최현입니다. 왠지 뭔가 밖에서 불안. 밥 여러 번 같이 드셨어요. 처음 보신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방송상에서는 처음 조합인데 네. 그 이유가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네. 그리고 이론적으로 그게 틀린 건 아니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최유환 평론가님이 잘 얘기를 해주실 거고 네. 그게 그것에 대한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또 우리 김 위원님께서 네.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요즘에 김 위원님 네. 인기가 아주 상승가들을 그래요? 저한테 뭐가 오냐면 네. 김 위원님 개인 블로그 알려주세요.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거 어쩌다 한 번 온 거죠. 어쨌든 그렇게 많은 분들이 또 이제 김 위원님을 관심이 좋아하는 있으니까, 만큼 예. 오늘도 좀 명쾌한 해석을 좀 기대를 하도록 할게요. 네. 자, 세 구다리로 한번 나눠 볼 텐데 구다리? 세 가지 섹션. 그렇죠. 아, 죄송합니다. 예. 그 세 가지로 나눠 볼 텐데 첫 번째가 정말 외국인 자금 이탈하게 될까에 네. 대한 이야기예요. 가장 걱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음. 우리가 흔히들 미국의 금리가 인상된다라고 하면은 일반 시민들조차 네. 가장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투자되어 있는 그 외국인들이 네. 자금을 빼가지 않느냐. 왜냐하면 돈은 금리가 높은 데로 가는 그렇죠, 거니까. 그렇죠. 이건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거기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예. 외국인들이 그러면 어떤 국가에 투자를 할 때 금리를 보고 투자한다면 이들이 예금과 적금을 들기 위해서 투자를 할까? 그렇지. 그렇게 만약에 예금과 적금을 들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라면 금리가 높은 대로 흘러가는 게 당연하죠. 당연하겠지만 예, 예.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예. 얘기는 달라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오해를 이야기하고 네네. 우리 김정일 의원이 진실을 이야기해 네. 주시고 이렇게 구조를 맞춰보죠. 네, 오해 얘기. 네, 오해부터. 네. 근데 실제로 우리 경험을 보면요. 1999년 6월부터 2001년 2월까지 실제로 미국 정책 금리가 우리나라보다 높았어요. 그때 아, 그렇죠. 99년. 예. 네. 그래서 99년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 연속 팔자 순매도 규모가 5조가 넘었단 말이죠. 이런 경험이 있어요. 네네. 그리고 두 번째, 2004년 6월부터 2년간 정책금리 급격하게 인상했죠. 네. 그때가 1%에서 5.25%까지 인상을 했어요, 미국이. 그러다 보니까 그때도 외국인들 한참 동안 우리나라에서 매도하고 네. 자금 빠져나간 경험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심지어는 나중에 그 개념 설명해 주세요. 테이퍼링 시사하고 네네. 네. 이러니까 이 개념은 다 설명해 뭐 주시고 통화 완화 정책을 이제 긴축 쪽으로 돌린다 뭐 그렇죠. 이런 네, 개념. 막 네. 긴축 발작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네네네. 사람들이 깜짝 놀랐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보도가 계속 지난번부터 금리 인상한다 할 때마다 사람들이 심정이 덜컹덜컹 떨어진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분명히 없진 않다. 이러한 오해가 아니 뭐 오해라기보다 실제로 경험이 있었으니까 네네네.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한다. 그런데 실제로 교과서적인 내용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실제로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전부 교과서적이라는 것입니다. 네네. 교과서에 있는 게 그대로 됐다면 또 경제라는 것에 어떤 답이 있다면 그러니까 네. 1+1이 2라고 하는 정해진 답이 있다면 그대로만 움직이면 되죠. 네. 근데 그렇게 안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미국보다 금리가 낮아졌으면 단순한 금리 논리에 의하면 금리 높은 곳으로 돈이 가야 되니까 네네. 미국으로 돈이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 주식은 기대 수익률이 5%밖에 안 되고 네. 우리나라 주식 기대 수익률이 예를 들어 30%다. 네. 그러면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디다 투자하는 게 맞겠습니까? 30% 에 당연히 투자하죠. 30%에 네. 투자하려고 하겠죠. 위험을 네. 좀 지더라도 그렇죠. 공격적인 사람이라면. 네. 그러면 거기에 방점을 맞춰야지 현재 구간에서 금리의 변화 때문에 그것도 금리의 변화가 아주 크게 나타나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시차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네. 금리가 역전되는 순간부터 외국인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금리가 변하고 나서 이것이 점점 벌어져서 외국인들이 변할 수밖에 없는 정도의 간격을 보여주던지
아니면 투자할 만한 원화로 표시되어 있는 모든 자산에 투자할 만한 여건이 없다. 네. 이런 것들이 확인되기 이전까지 외국인들은 그렇게 쉽게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또 하나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거 있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트럼프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 중에 하나가 그 토드 프랭크법을 네네. 없애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못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인지를 먼저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토드 프랭크법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금융을 규제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2008년도, 1998년도 모두 금융의 큰 변동성을 가졌던 사태들이 이 투자은행들이 말 그대로 못된 짓을 했거든요. 자기 네네. 자본을 가지고 돈을 막 굴리는 과정에서 자산 고평가를 만들고 나중에 또 이게 빠지는 과정에서 더 변동성을 크게 만들었고 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 파생 상품들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시장이 너무 왜곡되니까 그걸 못하게 했죠. 파생 상품도 못 만들게 하고 네. 프랍 트레이딩 같은 자기 자본 갖고 거래하는 것도 못하게 하고 네네. 투자은행의 범위를 확 줄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오바마 정부 때까지는 계속 추진했는데 네. 트럼프는 이걸 없애겠다고 한 거죠. 왜냐하면 이게 잡 크리에이션을 막는다. 그렇죠. 미국 경제 성장과 함께 새로운 직업을 넓혀 나가는 걸 막고 있기 때문에 이거 네네. 없애겠다라고 했는데 못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원에서 공화당 그 수가 의석수. 52명밖에 안 되거든요. 네네. 60명이 넘어야 통과할 수 네네. 있는데 그럼 민주당에서 8명 이상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네네. 못 없애지만 그 공화당이 강하게 밀어붙이고 정부가 밀어붙이면 수정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토드 프랭크법이 수정이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제 다음 준비된 그림 보시면 지금 이 토드 프랭크법으로 인해서 네. 미국 투자은행들의 자산이 뭐가 늘어났느냐? 채권만 엄청나게 늘어났고 현금만 엄청나게 늘어나 있습니다. 근데 이 법이 바뀐다? 네. 예전처럼까지는 아니더라도 돌아간다면 이 많은 현금과 채권을 다른 자산으로 바꿔야 되는데 네. 부동산으로 바꿀까요? 주식으로 바꿀까요? 이왕이면 그 자산들은 뭐 주식으로 바꾸는 비율이 그러니까 주식으로 가고 과거처럼 뭐 IPO 시장이라든지 IB 시장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그러니까 높거든요. 금융시장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 한국 주식도 어느 정도 글로벌 시장 내에서 포션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그 자산이 배분될 때 우리 시장으로는 돈이 안 들어올까요?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외국인 자금은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그림 세 가지를 좀 빠르게 볼 텐데 네네.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 정책 금리하고 원달러 환율을 보면 미국 정책 금리가 움직이는 대로 원달러 환율이 움직일 것 같지만 시차가 있다라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이제 만약에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그럼 미국 달러의 달러가 가치가 강세로 가야 강세가 되는데 되면서 원화가 약세가 돼야 약세가 되는데 돼야죠. 네.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데 결국 되긴 결론적으로는 네, 네. 장기적으로는 되는데 그 시차가 존재한다는 네. 거죠. 시차.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시장이 먼저 정보를 선반영해서 네. 실제로 올린 시기에 변화하는 것보다는 그 이전에 변하거나 그 나중에 여러 가지 펀더멘탈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반영하는 변한다는 네.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살펴보시면 한미 정책 금리의 변화의 폭을 우리가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네. 지금 정책 금리가 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0.25까지 붙어 있잖아요. 네네. 한 번 더 미국이 올리면 같아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다음 준비된 그림 보시면 이 정책 금리 차 일종의 스프레드와 환율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살펴봤을 때 이것도 장기적으로 보면 방향이 맞아요. 환율도 맞는데 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차가 존재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금리가 먼저 움직이고 그다음에 환율이 쫓아가는 형태라는 네네. 거죠. 근데 저게 지금 굉장히 그림이 이 장기간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나타난 것처럼 보이지만 저게 실제로 한 1년 거의, 이상의 네, 1년 격차가 이상이, 나고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차를 고려해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은 장기적으로 이 벌어지면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기는 하나 지금부터 이것 때문에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처럼 과대포장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볼 수 그러면 있습니다. 질문이요. 네, 네. 지금 국제금융센터라든지 세계은행 추산 참고로 봤을 때, 그러니까 미국의 장기금리 1%포인트 상승할 때 신흥국 자본 최대 GDP 2.2%포인트 유출된다는 이런 게 통계가 나오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신흥국 시장하고 대한민국의 이 금융시장하고 차이가 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예. 그렇게 동일하게 과거처럼 볼 수 없는 이유는 예전에는 실제로 미국에 저렇게 금리를 움직였을 때 또 네네. 완화 정책을 쓰고 긴축을 썼을 때 실제로 그 자금들이 시장 내로 유입됐다 빠져나가는 게 굉장히 컸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이번에 통화 완화하면서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지만 그 돈의 대부분이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연준으로 들어갔거든요. ECB로 들어갔거든요. 네. 시장 밖으로 나오지 나오지 않았거든요. 않았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 유출입의 효과가 과거처럼 크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대부분 경제학자들의 얘기들이 굉장히 답답한 것은 시장에 적용하지 않고 과거 사례만 놓고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분석하는 건 굉장히 이제 학술적인 네. 분석이라는 거죠. 네. 그런 아카데믹한 것은 실제로 시장에서 거의 통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네. 그러니까 언론에서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네. 여기서 겁 주고 막 이런 거. 근데 언론을 그게 욕할 또- 수 없는 네. 게 왜냐하면 그런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그걸 그러니까. 기사화한 그래서 것이죠. 기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검증했어야지. 그런 리스크가 있다는 점을 알려주는 것도 사실 언론의 역할은 이기 때문에 그걸 뭐 잘못됐다 얘기할 수는 없고 이 이야기를 마무리 짓기에 앞서서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리자면 말씀하셨던 그 1990년대 네. 그 당시 금리 인상기에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거의 11%가 그렇죠. 됐다고 엄청나게. 합니다. 11%면 경제가 11% 성장하면 그 나라에 투자했을 때 투자 수익률 엄청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때에는 오히려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게 더 낫고 그래서 초반에 금리 인상 초반에는 외국인 순매도가 나올 수도 있었겠지만 그 이후로 따져보면 또 외국인 순매수가 또 나오는 그런 현상도 또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가 궁금한 점은 정말 대출 금리가 올라갈까? 우리나라의 금리 상승이 가능할까? 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 걱정하고 계시죠? 금리 상승 그 부동산 얘기 아니에요, 결국은. 사실 채권 금리를 말하는 게 더 맞겠지만 예, 예. 채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이제 우리의 그렇죠. 대출 금리도 올라가게 되니까 그렇죠. 뭐 예, 예. 연결되는 예, 이야기긴 예. 하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네. 금리 인상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 몇 개월 동안 계속 동결 해왔지 않습니까? 네. 1.25%로 동결하는데 불안하단 말이죠. 어차피 그러면 어차피 채권 금리든 아니면 대출 금리를 계속 올라가게 된다면 좀 이따 말씀드릴 부동산까지 대출 받아가서 해놓은 거 금리 뭐 몇 %라도 올라가면 이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 불안한 건 당연한 거고 그러면 한국은행에서 이게 딱 막혀 있는 것이 가계대출 문제도 있고 그렇다고 미국과 역전하는 거 그대로 둘 수 없고 네. 어제 언론의 논조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라고 얘기 나왔어요. 그렇죠. 한국은행은 그럴 그렇죠. 입장일 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나머지 시장 현황까지 같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근데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우리가 핵심 포인트로 봐야 될 게 이것도 언론의 문제점일 수도 있겠으나 네네. 부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집중한단 말이죠. 네, 이 굉장히 동전의 한쪽 면만 보는 거거든요. 네, 자산이 늘고 부채가 같이 늘면 그 속도의 차이가 중요한 것이지 네. 부채가 늘어나는 것만 강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자산이 100조고 부채가 50조인데 네, 자산은 예를 들어서 150조가 되고 부채는 한 75조 정도가 됐습니다. 네, 네. 그러면 비슷한 속도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이거 문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 싹 빼놓고 부채가 50조였는데 부채가 75조가 됐으니까 이거 뭔가 망가질 수 있다라는 위험감만 제시하는 건 네. 굉장히 위험한 논조라는 거죠. 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 부동산과 관련돼 있는 금리 상승에 관련된 문제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네. 개인 소득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그렇죠, 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금리 인상 속도와 관련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지금 금리 인상을 미국이 아주 빠르게 한다고 했나요? 아니죠.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점진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미국이 금리 올리는 속도보다 더 빨리 올릴 정도로 지금 경기가 좋은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네. 거죠. 우리도 올려봐야 미국이 올라가는 만큼이거나 아니면 눈치 보면서 비슷한 속도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네. 두 번째, 제가 이제 준비된 그림을 좀 보시면 전체적인 소득과 부채 움직임에서 국민 소득의 움직임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거든요. 또 위험 요소들은 과거 대비해서 좀 많이 낮아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산 대비 부채의 비율이라든지 전체적인 부실 자산의 비율들이 과거 대비해서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무엇을 중점으로 보는지에 따라서 다른 평가가 나올 수도 네. 분명히 있습니다만 전체 지표를 놓고 봤을 때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소득이 크게 늘지는 않았지만 네. 어쨌든 과거 대비 악화된 것도 아닐 뿐더러 비율로 봤을 때 네네. 그리고 상당수의 은행에 있던 부실 자산들을 주택공사와 같은 장기 저당 채권으로 옮겨놓은 것도 우리가 하나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네. 과거 대비해서 부실 비율도 좀 줄어들고 있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의 문제는 국민소득이 완전히 급락하거나 네네. 아니면 금리가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빠른 속도가 올라가지 않는다면은 네. 그렇게 큰 문제를 낳을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가 반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최근에 코픽스 금리 나온 거 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라고 볼 수 있는 네. 코픽스 금리 사실 12월보다 꽤 많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12월에는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미국의 채권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좀 이상 급등 현상을 대출 금리가 이상 급등 현상을 보였던 게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지난 이틀 전에 발표됐던 코픽스 금리는 1.6%로 낮아졌습니다. 근데 그리고 그게 뭘 반영하는 거냐면 준비된 그림 보시면 네.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가 최근에 급격하게 2월 달까지 올라왔잖아요. 네네. 네. 근데 그 물가의 상당 부분이 뭐였냐면 유가 그리고 계란 가격 같은 농축수산물 가격이었단 네네. 말이죠. 네. 근데 유가 2분기부터 꺾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다음에 네. 유가는 여기서 60달러 이상으로 빠르게 올라가야 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지 그렇죠. 50달러 부근에서 못 끌어올리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올라간 계란 가격이 계속 올라갈까요? 떨어질 거 뻔하거든요. 공급을 늘리면서 그다음에 정상화 AI가 관련된 부분들이 정상화돼가면서 내려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은 이 금리라고 하는 것은 기대 인플레 플러스 알파거든요. 근데 기대 인플레가 어차피 지금 높았기 때문에 금리가 가파르게 지난 2분기부터 올라왔지만 네. 지난 2분기부터 올라왔던 물가가 지금부터 유가가 더 올라가지 않는다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즉 금리 상승의 모멘텀이 줄어드는 구간이니까 코픽스도 떨어지는 거고 미국 네. 금리도 떨어지는 거고 우리나라 금리도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제가 원래 이 코픽스 금리를 말씀드렸던 이유는 그거예요.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우리가 훨씬 더 많은 대출 이자를 내고 있느냐를 좀 보고 싶었던 건데 2016년 1월 코픽스 금리를 보면은 1.85%입니다. 근데 1년 만에 1.6%로 낮아진 거고 네. 코픽스 금리가 도입된 지 이제 한 7년 정도 됐거든요. 7년 내 최저치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작년 연중에 너무 금리가 낮아서 너무나도 싸게 빌렸다가 조금 올라간 거예요. 조금 올라. 그런데 이거 갖다가 폭탄 터져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다는. 그러니까 물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가능성은 있겠죠, 당연히. 그 2008년도와 같은 그런 급변동성이 오게 되면 그때는 자산 가격의 급락이거든요. 네. 자산 가격의 급락이면 뭐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때는 금리가 그냥 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오면 그때는 누구도 통제할 수가 없으니까 또 그런 경험이 이미 98년도, 2008년도 두 번이나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좀 미리 우려하고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지만 너무 이것으로 인해서 마치 내일 뭐가 닥칠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건 좀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럴 개연성은 있습니까? 뭐 0%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없죠. 왜냐하면 예. 지난 2008년도, 98년도 그것도 위기를 뭐 예상하지 못했던 예측을 아무도 거니까. 못했으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어디서 숨겨뒀던 문제가 하나 퉁 터져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유럽의 뭐 코코본드라든지 네네. 예. 또 미국에서 숨겨뒀던 뭐 자산이 뭐가 터질 가능성은 뭐 어디서도 배제할 수 없는 거지만 과거 대비해서 그 위험은 좀 줄어들었다라고 봐야 되겠고 오히려 문제는 우리가 저성장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조금 답답해했던 부분이 뭐냐면 우리 내수 시장은 정말 죽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외부 영향을 받는 것도 네네. 크지만 이 안쪽에서 뭔가 이렇게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가계부채 문제가 걸려 있고 그러니까 한국은행 입장에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한국은행이 지금 사실 두 개 사이에서 이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가계부채를 생각하자면 금리를 지금 올릴 수는 없고 그래도 혹시 모를 외국인 자금의 이탈을 생각하자면 금리를 좀 올려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이 사이에서 네, 이러지도 그래서 저러지도 고민하겠죠. 못하고 예. 있는데 그렇다면은 물론 한국은행에 계신 분은 아니니까 정확한 예측은 어렵겠습니다만 한국은행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미국이 두 번 올릴 때 우리는 한 번 올린다 정도는 봐야 되겠죠. 그래서 최소한 미국과 비슷하게는 간다. 네. 이 정도 수준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또 중요한 게 이겁니다. 환율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 이론적으로 봤을 때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달러의 강세가 나타나면서 원화가 약세가 나타나는 게 맞는데, 실제로 우리가 과거 미국의 금리 인상기를 살펴보면 원화 약세보다는 원화 강세가 나타났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 때문에도 수출 기업에 대한 어떤 걱정거리들이 좀 있죠. 그렇죠. 지금 네. 상황에 보니까 근데 이제 요번에 그 옐런 의장이 얘기했던 것이 점진적이라는 것에 네. 인상이라는 단어보다 점진적이라는 이 단어에 더 네네. 주목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언론 논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투자자들이 안심이 됐다라고 하면서 지금 환율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폭 하락의 전망을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여기서 또한 궁금한 것은 이러한 현상이 그러니까 쭉 가면 좋겠는데 계속 지속이 될까요? 장기적으로 달러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뭐 강세가 맞다고 봐야죠. 맞죠. 예.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가 계속 올리고 미국 경제가 좋은데 미국 달러가 강세가 안 되는 것 말이 안 되잖아요. 네네. 근데 최근에 며칠간 보면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건 왜일까? 이유는 왜일까요? 뻔하거든요.
유로 때문이거든요. 유로? 아.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결제 통화의 네. 50%가 달러고요. 그렇죠. 30%가 유로고 그다음에 10몇 %가 엔화고 엔화. 나머지 네. 호주 달러 이제 뭐 이런 통화들이 네네, 줄줄이 네. 있는데 지금 그동안 달러가 강세를 보였던 또 하나의 이유는 유로존의 위험, 또 유로존의 붕괴 가능성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유로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부진했거든요. 약세를 보였어요. 그런데 실제로 네덜란드의 투표 결과를 보니 우려했던 게 기후였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틀간 유로가 급등을 했죠. 네. 그러면 30%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유로가 급등을 하니까 상대적으로 달러는 약세를 밀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면서 또 엔화도 밀려 올라간 것이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흐름에서 최근 며칠간의 흐름은 이걸 봐야지. 네. 미국이 금리를 올렸는데 달러가 약세다라고 얘기하는 건 멍청하다라는 것을 자기가 방증하는 네. 거죠. 그래서 네. 이 얘기는 미국이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원화가 강세다? 세상에서 제일 멍청한 얘기입니다. 왜 지금 달러가 약세로 갔는지를 잘 파악하지 못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최근에 달러가 강세로 상대적으로 올라갔던 건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밀려 올라갔던 것이고 지금은 또 이틀간 반대로 유로가 워낙 강하게 치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좋은 지표, 좋은 여러 가지 요인에도 불구하고 달러에서 밀려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투자하는 일부 투기가들이 움직임에 따라서 환율의 며칠간의 흐름을 보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네네. 장기적으로 미국이 계속 경제가 강하고 달러의 금리를 올리는데 달러는 강세로 가겠죠. 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럽도 긴축으로 돌아서고 엔화도 긴축으로 돌아서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달러가 강세로 안 갈 거라는 거고요. 네. 그러면 원화는 상대적으로 지금 어쨌든 계속 경상수지가 흑자 국면이기 때문에 네. 원화도 생각했던 것만큼 약세로 가지는 않는다라고 않는다. 보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전체적인 수출 여건은 지금 뭐 여러 가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아직까지는 수출이 개선되고 있지만 준비된 그림 보시면 단가가 개선되는 거지 물량이 늘어난 게 아니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가격 네네. 효과거든요. 그러니까 석유 제품 가격 올라가고 그렇죠. 반도체 물량 약간 는 거를 제외하면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살펴보게 되면 그럼 환율은 어떻게 될 거냐? 네. 전반적으로 지금 다음 준비된 그림 보시면 과거 대비해서 좀 개선되는 그런 양상을 보일 거다. 그래서 급격하게 지금 뭐 원화가 약세로 가거나 이러지 네네네. 않고 약세로 가는 폭이 제한적일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개선된다는 게 이제 원화 가치가 내려가긴 내려갈 거다. 아니요. 이건가요? 원화 가치가 이제 환율은 올라가고 원화 가치 내려간다는 내려가는? 거죠. 네. 네. 아, 그런 알겠습니다. 상황이 나타나긴 하는데 그 폭이 생각만큼 크지 않을 거라는 네네. 것이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유가가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수출 여건은 뭐 상반기에 나빠지지 않는다라는 게 지금 현재 중론입니다. 그래서 그런 요인들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투자 전략성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건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물량 효과와 가격 효과가 동시에 나타나는 업종은 반도체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 반도체.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투자 포인트에서는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봤었던 그 수출 물량과 수출 단가를 비교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일단 물량 자체가 크게 늘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원화 강세가 된다면 사실 원화 강세라고 하는 것은 수출 기업들에게도 그렇게 좋은 요인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럼 수출 단가도 내려가게 되면서 지금까지의 어떤 수출 증가율이 좀 꺾이거나 아니면 그동안의 수출 증가율을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 모멘텀이 꺾이는 건 너무도 당연한 건데 뭐 네. 세상에 영원한 게 어디 있습니까? 네네. 꺾이는 건 당연한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사드와 관련돼서도 중국이 우리 반도체 안 쓸 수 있냔 말이죠.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변수들이 놓여 있지만 그런 변수에 상관없이 계속 수출을 늘려나갈 수 있는 종목이 뭐냐. 그래서 반도체가 주도주가 된 거고 네. 지금 삼성전자 그렇게 말이 많아도 갤럭시 노트 7도 중간에 한번 엎어졌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고평가 논란도 있고 CEO 붙잡혀갖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가라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 맥락을 이해하지 않으면 현재 이 현상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건 반도체의 수출 금액이 워낙 크게 확대되고 있고 삼성 OLED, 중소형 OLED가 워낙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다른 것들이 지금 약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 금액은 증가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가격 효과가 만약에 사라진다면 제일 먼저 꺾일 종목군들은 대표적으로 소재, 소재. 산업재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꺾이겠죠. 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은 저는 뭐 여전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주가가 올라가든 말든 상관없이 팔아야 되는 대표적인 종목군들이다. 2분기부터 실적 모멘텀, 그다음에 그 물량, 그 단가 상승 모멘텀 이런 것들이 꺾일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다. 그러면 만약에 이걸 극복하면서 신고가를 갈 수 있는 요건은 뭐냐?
결국은 전 세계 경기가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돼야 된다라는 건데 네. 그건 제가 보기엔 별로 가능성이 없어 보여서 저는 여전히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트레이딩 바이 정도가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딱 한 가지 네네. 질문을 할게요. 제가. 네네. 지금 이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금융 쪽에 쏠릴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금융주요. 네, 금융주 네. 쪽에.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초기에는 금융주 쪽으로 당연히 이익이 늘어나겠죠. 예. 근데 금융주들도 전반적으로 계속 금리를 올라가게 돼서 만약에 부실 자산이 증가하게 된다면 그건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초기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서 지금 당장은 여전히 투자하는 게 맞고 더 주가가 올라갈 거다라고 보는 게 맞지만 이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금리가 더 빨리 올라가고 부실 자산이 늘어나는 속도가 생각보다 발생하게 네네. 되면 그때는 이제 금융주가 오히려 제일 먼저 매도해야 되는 매도 1순위가 되는 거죠. 네. 그 얘기는 없더라고. 네. 알겠습니다. 저도 궁금한 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오늘 이 시간을 근데 마무리. 이게 갑자기 네. 토론이 아니라 뭐 토론하려고 아니, 아니, 아니. 했는데 주장이 강해서. 저도 생각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뭐냐면 사실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거는 어떻게 보면 미국과 우리나라를 1대1로 비교했을 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주로 그렇게 봐왔으니까. 그런데 아닌데요? 저는 다 복합적으로 유럽이나 이런 데도 네, 그렇긴 하죠.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신흥국 쪽에서는 뭐 우리나라에 대비해서 외국인 자금이 이탈할 가능성은 또 높을 수도 있잖아요. 게다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유 가격이 높아져야 그래도 원유를 팔아서 먹고 사는 신흥국들은 경제가 좋아질 텐데 다시 $50 밑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신흥국들의 경제가 진짜 회복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과 함께 신흥국에서 자본이 빠져나가게 된다면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충격이 우리나라에게 간접적으로 작용될 수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은 그럴 가능성이 한 10%도 안 돼 보이고요. 그 가능성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유가가 말 그대로 폭풍처럼 급락해야 되는데 그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펙이 만약에 유가가 여기서 더 떨어지게 되면 우리 이거 11월까지 더 연장하겠다 이런 식으로 유가를 하단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렇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건 여기가 달러가 급강세로 가면서 이머징 쪽에서 돈이 빠진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네네. 말씀드렸잖아요. 달러가 여기서 급강세로 가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쉽지 않다. 왜냐하면 유로화가 지금 강세로 갈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엔화도 상대적으로 탄력적으로 버틸 가능성이 네네. 있다면 여기서 달러가 강세로 가는 폭도 제한적이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트럼프가 지금 강달러를 막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어차피 그렇죠. 강달러로 가는 거라면 그 방향을 완벽하게 막을 수 없지만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환율이 움직이는 방향을 아무리 한국은행이 립서비스 한다고 해서 그걸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없죠. 다만 네. 속도는 제어할 수 있다는 네네. 거죠. 마찬가지라는 것은 미국도 달러의 강세를 막을 수는 없으나 트럼프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에 따라서 제어할 수는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런 의미 정도의 접근이 필요할 것 사실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이 네네. 관건은 금리 인상의 속도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대안을 할 것인가? 우리는 방향이다. 네네. 이제 이게 결론 내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먼저 해주셨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저희가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서 우리가 갖고 있었던 걱정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살펴봤고 그 진실 내부에는 외국인 자금이 그렇게 쉽게 이탈하지 않을 것이고 달러 강세도 우리가 뭐 걱정하는 것만큼 큰 강세로 가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대출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결론을 오늘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전제는 네. 지금 당장은 그렇다라는 그렇죠. 것이지 당장. 이게 뭐 영원하다는 얘기 절대 아니니까 그건 또 곡해를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뭐 내일 무슨 일이 발생할지도 모르는데 거기까지 생각할 수는 없고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김종효 연구위원 그리고 최요한 평론가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